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을 넘긴 이혼남입니다. 세상 사람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정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분명 세상이 많이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기막힌 운명이 있고 놀랄 만큼 천사 같은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제 사연은 감사한 분에게 제 진심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써보려고요. 지금부터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주 심성착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인 아내가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아서 한눈에 시선을 빼앗겼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아빠가 입원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아빠는 간질환 문제로 집에서 관리가 어려워 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를 아내가 담당했는데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환자를 대하는 솜씨가 유려하고 센스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내는 목소리도 엄청 여리게 보였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심성 예쁘고 말씨 곱상한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네요. 운명인 여자를 보면 아, 저 사람이다 라는 촉이 온다던데 제가 그걸 아내를 보고서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아내를 놓치게 된다면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는 저의 관심을 반겨주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는데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좋아했다 보니까 아내를 귀찮게 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만큼이었죠. 근데 그게 행복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세상이 제 위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겨우 2개월 만났을 뿐인데 저는 평생 아내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었고 평생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판단이라는 거 알지만 제가 감정을 참지 못해 아내에게 청혼을 해버렸어요.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저와 달리 당시 20대였거든요. 결혼 정년기보다는 빠른 시기라서 당연히 거절당할 거 알고 청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가 제 청혼을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흔쾌히 말이지요. 아내의 쉬운 결정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여 아내한테 억지로 청혼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해주는 말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오빠 마음이 곧 내 마음이야. 나도 오빠랑 더 일찍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분명 제가 청혼을 했는데 도리어 제가 청혼을 받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랑 아내는 서로의 마음이 맞아서 연인이 된 지 2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온 것 같아서 제가 다 기특했습니다. 저희는 굳이 상견례가 필요 없었기에 우리 집에만 인사를 했던 게 다였어요. 아내는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고아에다가 직업도 월등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한테 미움받을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마음 좋은 분들이거든요. 고아인 아내의 처지를 알고 우리 가족들은 알아서 따뜻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처럼 아내를 기특하게 보았어요. 혼자 장하게 컸다면서 하늘에 계신 사돈이 자랑스럽겠다고 아내의 긴장한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의 관심을 매 순간 감동하며 우리에게 더 잘했어요. 무엇보다 기뻐하긴 아빠가 제일 기뻐했죠. 아내와 아빠는 간호사 대 환자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면서 시부 모시는 마음으로 입원 중인 아빠를 세심하게 보필해 주었어요.
아내는 마치 원래 우리 식구였던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는 저녁마다 우리를 꼭 불러서 아내를 밥 한 끼 든든하게 먹인 후에 배웅해주고 그랬어요. 아내가 저희 집안 식구가 되자 집안에 햇살이 든 것처럼 행복에 겨운 날들이 늘어갔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더라도 아빠의 병환이 이유 없이 회복될 순 없잖아요. 아빠는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간 공여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빠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단기간에 사이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어느 날 아내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아빠 병실로 우리 식구를 전부 모아놓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간 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더 늦으면 정말 고비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간 이식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불렀어요. 아내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란 엄마와 저는 당황해서 서로 대답을 눈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나서서 아내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엄마가 거절을 할 것 같았는지 이미 조직 검사까지 다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그건 내가 나중에 사돈 얼굴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이 분명 있을 거다. 꼭 알맞은 공여자가 나타날 거야. 그 알맞은 공여자가 저예요.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부터 살리고 봐야죠. 전 정말 괜찮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아버님 살리겠다는 생각만 해주세요. 아내는 아빠를 꼭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아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끈질기게 반대를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저희 집안이 지옥 같긴 했었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저랑 엄마 둘 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불일치가 나오는 바람에 하루하루 공여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안 숨통을 트이게 해주겠다고 아내란 은인이 나타나 제안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우리에게 이식을 허락해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은 저희 가족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아내의 말이 고맙긴 했지만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내 덕분에 마음이 놓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끝내 저희는 아내가 저희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식을 부탁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리 마음이 고운 사람이 또 있을까? 아가, 내 평생 너한테 이 은혜 갚으면서 살 거야. 절대 너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아빠는 아내의 간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날로 우리 식구는 아내에게 고마워서 더 잘했습니다. 저 또한 제 생명의 은인인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느꼈어요. 이렇게 큰일을 해준 아내한테 그저 고맙다고 인사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걸 아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건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었는데요. 아빠가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 장만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빠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짠돌이어서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흥청망청 내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빠가 그런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에 저랑 엄마는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아내에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금방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러려고 이식해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선물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시애비한테 다 말하거라. 우리 새아가한테 나가는 돈이면 나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아빠가 능청스럽게 아내의 거절을 거절했어요. 아내는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표정에서 미안한 기색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내가 마음 편히 먹었으면 해서
생명의 대가로 그만한 값어치를 받는 건 충분하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아빠도 건강을 회복했고, 더는 흠나올 데 없는 우리 식구를 보면서 저는 왠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아빠 이식을 무사히 마친 후 사랑만 가득했던 저희 집안이 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흉이 다름 아닌 아내였어요. 아내 덕분에 집안에 행복이 깃들었다가 아내 때문에 그 행복이 우환으로 변해갔어요. 아빠한테 간 이식을 해준 아내는 건강 회복 때문에 일을 쉬더니 저한테 별다른 말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처음에는 몸이 많이 안 좋나 체력이 딸리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인스턴트를 폭풍으로 먹는 걸 보곤 이제 몸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복직을 안 해서 좀 걱정되었어요. 돈을 안 벌어서 걱정이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간 고아로 고군분투 살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던 몸을 이제야 왕창 쉬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놀고 먹는 백수꼴로 보였어요. 하지만 무어라 터치하지 않고 이해해 줬습니다. 아내가 그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생겨서 안정감이 들어 쉬고 싶겠지 라고 합리화했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요. 여보, 많이 바빠? 나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 라면 하나 먹고 자면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바쁘잖아. 지금 출근 준비 중이야. 라면 정도는 당신이 해 먹을 수 있으면서. 아, 해줘. 나 지금 내일 발라놔서 손을 못 움직여서 그래. 새벽 내내 영화 본다고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고프단 말이야. 아내는 밤낮까지 바뀌어서 제가 출근하는 아침까지 깨어 있었다가 제가 퇴근해서 오는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생활 패턴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도 제겐 하나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죠. 부모님도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알지만 다 이해해 주시거든요. 이해해 줘야 된다고 강요하기도 하시고요. 아내가 저렇게 부탁할 때면 저는 결국 미루고 미루다 끝내 아내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가하면 제 스트레스는 한층 더 쌓여요. 아내가 아침에 먹은 라면 냄비를 씻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닌 흔적도 그대로 남겨두고 옷이고 속옷이고 전부 바닥에 널어놔요. 집안일도 다 방치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집구석이 저의 퇴근을 반기고 있죠.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아내의 태도에 정말 턱끝까지 할 말이 차올랐지만 우리 집안의 은인인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간이식을 해줄 때만 해도 제가 아내를 향해 속으로 다짐했었거든요. 아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다 감싸주겠다고 말이죠. 그만큼 아내에게 고마워서 아내가 뭘 하든 다 보듬어줄 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때의 다짐을 수천 번 되뇌며 저 혼자 바깥일, 집안일을 다 하며 지냈어요. 내 아내가 잠깐 방황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천사 같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아빠한테 받은 오피스텔에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건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그 오피스텔 관리만이 아내를 움직이게 했어요. 입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주려고 외출을 했거든요. 그때만이 그나마 멀쩡한 사람이 되는 아내에게 저는 차비하라고 용돈 2, 3만 원씩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럼 아내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내가 나아지길 바랬던 저의 바램은 끝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엄마가 당황스러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 와서는 차 한 대만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그걸 아빠가 해줬어.
경차는 또 창피해서 싫다고 귀엽고 세단 하나 뽑았다. 돈이 얼마나 들은 줄 아니? 너네 아빠도 그만한 차는 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건 좀 그렇더라. 뭐라고요? 아내가 차를 뽑아달라 했다뇨.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그럼 아내가 지금 차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한 일주일 됐나? 어쩐지 네가 말이 없어서 전화해봤더니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설마 너도 허락한 사실인가 싶어서 더 말 못하고 있었잖아. 그럴 리가요.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아빠는 그걸 왜 해줬대요? 아빠도 아내가 일 안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왜 해줬겠니? 그놈의 은인이니까 그렇지 뭐. 네 아빠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며느리가 부탁하는 거면 다 들어주겠다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런 마음 들겠지. 그런데 며느리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원래 이런 거 무턱대고 바라는 애 아니지 않았어? 당연히 아니었죠. 제가 아는 아내도 부모님이 아는 아내도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변할 수도 있는 걸까요?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느꼈나 봅니다. 아내가 간이식을 해줘서 우리 아빠를 살려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먼저 나서서 차를 요구했다는 건 무례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나요? 적어도 저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아빠의 생명과 오피스텔 값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 외로 뭘 더 해줄 순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닌 아내가 먼저 아빠한테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건 좀 기분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면 좋게 좋게 풀어서 아내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왔을 거예요. 지극히 제 기준인데 저는 아내의 행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오면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도 집안이 컴컴하기만 할 뿐 어디에도 아내가 없는 겁니다. 평소처럼 자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침 다 왔다고 하대요. 바깥에 나온 김에 다른 일을 보느라 늦었다고 5분 뒤에 도착한다더라고요. 저는 집을 내려가 건물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요. 아내한테 차가 있다면 차를 타고 올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자 시계만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확히 5분 정도 뒤에 세련되고 무난한 검은색 세단이 건물 입구로 가까워 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건물 안 주차장으로 안 들어오고 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아내가 내리는 거 목격했습니다. 저는 바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곤 또 복잡하게 머리를 굴렸죠. 아내가 당연히 운전석에서 내릴 거라는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렸다는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엄마 말로는 아빠가 아내한테 차를 사줬다고 했거든요. 그게 저 차가 아닌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 차는 뭐고 또 저 운전자는 누구지? 그것까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차 번호만 찍은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어오는 아내에게 엄마한테 들었던 사실을 물어봤어요. 응, 내가 아버님한테 사달라고 했어. 모르고 있었어? 나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당신한테 말한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 원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그래서 차는 왜? 당신 일도 안 하면서 차가 왜 필요한데? 뭐야, 말 서운하게 하네. 일 안 하는 사람은 차 있으면 안 돼? 나도 다 필요해서 사달라고 한 거야. 설마 아까워서 그래? 나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아버님 은인인데?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나랑 의논할 순 있었잖아. 내가 당신 차 사지 말라고 종용하겠어? 그냥 당신이 갑자기 차 사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아빠가 당황할 수도 있고 오해해서 나쁘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버님이 날 나쁘게 볼 게 뭐 있어? 나쁘게 봐서도 안 되지. 나는 엄연히 생명의 은인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했어.
이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우리 아빠한테 간이식해준 걸 권리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척 당황스러웠던 저는 저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아빠 이용하는 거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런 제 모습을 서운해하며 삐쳐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내한테 차는 어쨌고 얻어 타고 온 차는 뭐냐는 걸 묻질 못했어요. 그날 밤은 저도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해도 우리 사이가 이렇게 빨리 틀어질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역시 결혼하기 전 상대방과 사계절을 함께 해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되었어요. 간호사로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아내의 천사 같은 모습이 결코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괴로웠던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입주민 민원을 해결하러 간다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일부러 회사의 연차도 양해를 구하고 당일에 급하게 냈죠.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연차를 낸 거지만 제게는 아내를 미행하는 것이 실제 제 목숨이 달린 문제와도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미리 차에 올라탔고 아내는 아파트 건물을 좀 나가더니 지난번에 본 그 검정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또 조수석이었죠. 제가 지난날 사진으로 찍어놨던 차 번호랑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차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작정하고 그들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세단이 도착한 곳은 당황스럽게도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아내에게 선물로 준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설마 싶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들이 주차하길래 내리지 않고 지켜만 봤는데 운전석에서 웬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의심으로 가득 차올랐던 제 마음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끝내 폭발해버렸어요. 아내가 그간 바람 피우면서 놀고 먹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해버린 셈이잖아요. 정말 살이 떨렸고 화가 나서 핸들 잡고 있던 손에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보고자 노력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던 저는 차에서 내려 끝까지 그들 뒤를 쫓았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제 두 눈에 담고 아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몰아붙일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들 뒤를 따르며 내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수 멈추는 곳이 어딘가 지켜봤죠. 역시나 아빠가 준 오피스텔 호수라는 걸 알고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랑 같이 차를 타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오피스텔을 사이좋게 같이 올라갔다면 그 남자가 거기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내랑 같이 두 집 살림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서 떨리는 가슴을 안고 뒤따라 엘리베이터 탔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호수 앞에 섰습니다. 모든 걸 끝낼 마음을 먹었더니 그간 짧았던 결혼 생활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아내를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임을 관두고 바로 초인종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반응이 없더라고요. 혹시나 인터폰으로 확인이라도 할까봐 저는 일부러 인터폰 안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누군가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예상대로 운전석에서 내렸던 그 남자더군요. 저는 바로 그 남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실망은 절망이 되었고 직접 마주보니 분노를 더 참기 힘들었어요. 주위에는 아내 것으로 보이는 옷, 속옷, 장신구, 개인용품 등등이 보였습니다. 제가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황당해서 헛웃음 터뜨리니 아내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여보가 여길 어떻게 왔어?
설마 내 뒤밟은 거야? 이 상황에 그게 중요하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태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서 딴 놈이랑 살림 차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가 사준 집에서 바람을 피워?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이 오해한 거야. 우리 이상한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야. 옛날부터 가까이 지냈던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무슨 변명을 대도 내 눈으로 직접 본 걸 설득시키진 못해. 이렇게 증거가 수두룩빽빽한데 어떤 멍청이가 그딴 해명에 속겠어. 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다고 이런 것도 눈 감아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사람을 기만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네가 우리 아빠를 살렸다고 해서 내가 네 불륜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더는 못 참아주겠다. 그만 이혼하자. 이혼하자는 제 말에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마저 싫어서 저는 아내를 강하게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힘없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이 나서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를 때려요? 우리 누나가 그런 거 아니라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뭐라는 거야? 상황 파악 안 돼요? 그쪽이 지금 무슨 짓에 가담한지 모릅니까? 남의 가정 망쳐놓은 주제에 정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상간자 새끼인 건 똑같으니까. 저는 상간남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열자마자 뒤에서 상간남이 누나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쇼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싶어 돌아봤는데 아내가 기절해 있는 겁니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결국 쇼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그들 상황극에 넘어가 줄 리 없잖아요. 무시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순간 상간남이 서럽게 울면서 119까지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제야 당황한 저는 속는 셈 치고 다시 아내에게 가봤습니다. 제대로 확인한 아내는 정말 의식 없는 모습이었어요. 코피까지 흐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얼른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정신 차려보라고 흔들었는데도 아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늘어져 있었고 감은 눈 사이로 흰자만 보였습니다. 상간남이 신고한 119가 뒤늦게 도착하고 저는 보호자 자격으로 급히 구급차를 같이 올라탔어요. 그런데 상간남도 따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저는 눈물까진 안 흘렸는데 상간남 혼자 구급차 떠나가라 울면서 아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구급차에서 내리고 응급실로 향할 때까지 상간남이 아내 곁을 못 떠났어요. 처음엔 저도 정신없어서 상간남의 존재를 신경 써줄 여력 안 되었지만 나중에는 심기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못 듣게 작은 목소리로 상간남한테 꺼지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괜히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가시죠. 아무리 저랑 아내가 이혼할 사이라곤 하지만 저 아직 아내 남편이에요. 지금 그쪽 상당히 선 넘고 있거든요. 상간남은 아직도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곧 울음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째려보면서 제 멱살을 잡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지금 당장 멱살을 잡고 싶은 입장은 저인데 되레 저를 상간남 취급하듯 노려보는 상간남이 황당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아내 보호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남을 밀어내고 바로 손을 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마저 상간남이 먼저 손을 들면서 먼저 나서더라고요. 결국 인내심이 바닥으로 떨어진 저는 상간남에게 성질을 내려고 이봐요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간남이 간호사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말 때문에 당황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가족분이세요? 환자분이랑은 무슨 관계세요? 남동생이에요. 우리 누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는 어디서 기다리면 되죠? 상간남이 정신 못 차리고 간호사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 있다가 뒤늦게 걸음을 뗐어요.
저 멀리 앞장서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는 상간남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남동생이라니 아내는 분명 저랑 결혼할 때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동생이 웬 말인 건가 싶었어요. 뜻밖의 상간남의 정체에 상당히 혼란을 느꼈죠. 상간남 말이 거짓말일 수도 없는 게 수술 동의서 때문에 가족관계 조회가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랑 이 상간남이랑 그 병원을 자주 방문했는지 이력에 남아 있었다는 것에서 저는 상간남이 아내의 남동생이 맞다는 걸 더 의심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남동생이 동의해주는 덕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그 남동생 둘이 수술실 앞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겨우 눈물을 그친 그 남동생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쉽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남동생,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남인 그 남자가 알아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누나가 말하지 말래서 말 못했어요. 사실 우리 누나가 좀 많이 아파요. 누나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처남이 해주는 아내의 실체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었고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혈관 질환이 있어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만난 시점에 선고를 받았고 곧 죽음을 앞두었던지라 삶의 의지가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대요. 저를 많이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두근거림도 느꼈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사는 기분을 느껴서 좋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청혼했을 때 아내는 그 청혼을 받아주고 나서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때 처남이 아내의 고민을 많이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끝내 청혼을 거절하지 못했던 건 아내가 마지막 이기심을 발휘했던 거랍니다. 아내가 죽기 전 행복한 기억 하나 정도는 갖고 가고 싶어서 끝내 저한테 병이 있다는 고백을 못하고 결혼을 진행했다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도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어요. 신혼 시작부터 아내 마음엔 이미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내는 그 때문에 아빠에게 흔쾌히 간 이식을 해줬던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1년 후면 죽을 몸이니 간 떼어주는 것이 무섭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 뒤로도 아내는 우리 가족들 몰래 속으로 죄책감을 키워갔는데 우리 가족이 날이 갈수록 과한 사랑을 주자 불안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아내는 갈수록 커져가는 행복감에 나중에 우리 가족한테 사실을 밝혀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너무 무서웠답니다. 병환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에 실망할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던 아내는 결국 선택한 방법이 죽기 전에 저한테 이혼을 당하는 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막장으로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처남을 이용해 불륜을 연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처남이 오피스텔에서 지냈던 것도 불륜을 가장하기 위한 그림이기도 했지만 월세에 전전하며 취업 준비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처남을 위해 아내가 몰래 그곳에 살도록 해준 이유가 크더라고요. 차까지는 받아낼 생각이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도통 안 해서 아내는 결국 식구들에게 상처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차는 처남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내는 진짜 차를 탈 생각은 없었고 식구들에게 인정머리 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저희 아빠가 아내한테 진짜 차를 사줘서 아내가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차 명의는 처남한테 돌리지 않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네요. 어차피 아내가 죽으면 다 저한테 돌아갈 재산이니 일부러 처남 앞으로 돌린 명의는 없다고 했어요. 그 사이 다행히도 처남은 편하게 공부해서 편하게 취업했다고 하는 겁니다. 처남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믿기 힘든 사실이 전부 진실이라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를 밀쳐서 다치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나온 아내는 다행히도 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한참 호흡기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있다가 뒤늦게 의식을 찾았어요. 아내 손만 잡고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벌떡 일어나 아내를 살폈어요. 그리고 서름이 북받쳐 올라서 아내에게 목청을 높여버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내가 당신 병 있다고 하면 미워할 거라 생각했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미안해. 내가 사실대로 말해줘도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 그래서 더 고지곳대로 말 못하겠더라고. 당신이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 걸 아니까. 당신만 두고 가야 할 때 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많이 괴로울 테니까. 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괴로운 일이야. 처남이 나한테 끝까지 비밀로 할 거란 건 믿었어? 내가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데 당신한테 용서도 못 빌고 반성도 못 하고 후회만 하다가 당신 앞에 죄인으로만 남았겠지. 나는 당신한테 죄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끝까지 남고 싶다고. 제 원망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이미 저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고, 단 한 번도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 없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남편이라 생각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신 덕분이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작별 인사하듯 말하지 마. 나 당신 보낸다고 한 적 없어.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요즘은 시한부 선고 그거 믿을 거 못 돼. 시한부 받고도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옆에서 처남이 대신 말해주길 돈이 없어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몸이 더 망가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마저 제 탓 같아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더 빨리 알았다면 아내가 이렇게 병환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미 늦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내의 병간호를 꼬박꼬박하며 아내의 병환에 대해 빠삭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 사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정을 우리 식구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모든 사실을 설명 듣고 나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부모님 두 분은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서 아내를 딸처럼 보필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저랑 처남이랑 같이 아내를 책임져 주셨죠. 당연히 병원비는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해주셨고요. 그걸로 처남이 감사하다고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부모님이 아들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처남을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러자 처남이 아내가 쓰러졌을 때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휴, 이 가여운 남매가 어디 또 있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도 둘이 의지하면서 참 잘 컸다. 남동생이 든든하게 누나 지켜주고 있었으니 누나도 이만큼이나 잘 버텨온 거야. 앞으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요. 그래야 누나가 더 힘내서 치료받지. 고맙습니다. 저희 누나 대신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끊어질 뻔했던 가족 간의 인연은 더욱 끈끈해져서 보기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처남도 우리 가족 덕분에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고 하는 일 방해받지 않고서 열심히 근무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부모님의 설득에 못 이겨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아내의 상태는 더 이상 가망 없다는 말만 들었으나 치료를 해볼 순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병실에 달력을 걸지 않았어요. 아내가 날짜를 모르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실제 아내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 해가 끝나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고 생활하였습니다. 외출이 가능해서 저랑 데이트도 종종 했고 처남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가족여행도 다녔어요. 아내는 갈수록 웃는 날이 늘어갔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것이 꼭 건강을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럴 때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아내의 병환이 완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예고 없이 기절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한 번 쓰러지면 의식을 찾기까지 걸리는 일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아내의 상태를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주로 아내 곁에서 취침을 했지만 생필품 때문에 한 번씩 집에 들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죽도록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아내 앞에서는 희망을 주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내 몸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낼 준비가 도통 안 되는데 선고받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날짜를 알고 있는 저희만 갈수록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제가 집에만 가면 울고 온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해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옛날엔 내가 당신 손잡고 우리 식구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꿈을 꿨던 것처럼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사랑해. 아내 앞에선 울고 싶지 않은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아내와 이별이 가까워오니 이성을 바로잡기가 힘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안 울었는데 제 눈물은 수돗물처럼 줄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를 하늘에서 안쓰럽게 여긴 건지 제 아내에게 작은 기적이 생겨났어요. 아내가 선고받은 1년의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내가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섣부른 기쁨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날짜를 넘겼어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내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에 놀란 저는 이 사실을 밝혔고 식구들 또한 전부 놀라서 아내에게 날짜를 가르쳐 줬어요. 가장 어안이 벙벙했던 건 아내였을 겁니다. 그때 저희 가족 모두가 상상만으론 안 될 행복을 가득 느꼈네요. 의사 선생님도 잘 이겨내고 있는 아내와 진심을 다해 돕는 가족들이 있어서 일어난 기적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쭉 행복할 일만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한참 기운이 좋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내 건강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시한부 기한을 넘기기 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려 했으나 이젠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를 느꼈을 정도로 아내는 큰 병마와 싸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1년을 더 산 뒤에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는지 눈을 감기 10분 전쯤에 우리 식구들한테 기운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좋은 기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들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 동생한테도 좋은 가족이 되어준 거 정말 감사해요. 꼭 잊지 않을게요. 가족들에게 끝인사를 한 아내는 제게 개인적으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잠을 자듯 그렇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는 그 자리를 한동안 뜨지 못하고 정말 많이 오열했어요. 사람이 숨을 거두고 나면 인체 중 청력 기능이 가장 늦게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아내 손을 잡고 울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네요. 그 뒤로 저는 공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이 전부 제게로 왔고 아내가 아빠한테 받았던 재산도 전부 저한테 상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희 가족한테서 조금도 욕심낸 것이 없었고 가져간 거라곤 저희들과 함께한 추억밖에 없었죠. 첫인상부터 천사로 보였던 아내는 끝까지 천사가 맞았네요. 제게 곁에 잠깐 머물다간 하늘의 소유물이었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잠깐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내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강해서 재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내랑 헤어졌다고 해서 홀로 남은 처남과 남처럼 지내고 싶진 않았어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처남을 근근히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2주에 한 번은 와서 같이 밥을 먹곤 해요. 원래 아내 것이었던 오피스텔이랑 차는 제가 처남 명의로 돌려주었어요. 아픈 아내를 보필하면서 홀로 마음고생 많았을 처남이 앞으로는 돈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싶었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아내에게 갚을 평생 은혜를 처남에게 대신 갚아줄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랬던 것처럼 처남에게도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면서 든든한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저희가 여전히 끈끈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아내가 보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아내의 심성이라면 분명 저희 가족의 행복을 더 빌면서 앞길이 순탄하도록 보좌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만큼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이 글을 아마 아내에 관한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될 것 같네요.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셨기에 제게 이렇게 아내의 기억을 또 한 번 떠올려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부디 다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신부와의 대립 끝에 파혼을 결정한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댁의 매운맛을 봐버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 갈라섰어요. 다들 파혼으로 끝낼 수 있어 천운이라고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제 운명이 좀 싫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던 얘기라서 지금은 티끌만큼의 속상함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의 일을 유쾌한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얘기거리로 떠들고 있거든요. 결혼 근처까지 갔다 와본 제 경험을 생각보다 궁금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주변의 여자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그렇게 흥미있어 하고 있답니다. 사연 사이트를 알게 된 것도 동료 중 한 명이 제 이야기 같은 사연자들 많다고 소개를 해줘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개 둘러봤는데 진짜로 저 같은 예비 신부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 사연이 싱겁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같은 고민을 했다는 동질감에 위안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연자들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속상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일까요? 제게 찾아온 나쁜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떠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랑 예비 신랑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이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학생과 조교 사이로 시작된 저희 관계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예비 신랑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졸업식 때 프로포즈를 해줬거든요. 프로포즈 때문에 저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건 맞지만 일단 저는 그 청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예비 신랑한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건 저희 집이 그리 막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신랑 집도 넉넉한 게 아니었기에 서로 경제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나서 돈을 좀 모은 뒤에야 안정적인 여건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 의견에 예비 신랑이 좀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제 뜻을 흔쾌히 따라주었어요. 저를 기특하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지지하에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제게 손수 간식이랑 도시락까지 사주면서 외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땐 행복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는데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의욕이 넘쳐났거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저희 사이에도 한 번의 방지턱이 찾아왔었는데요. 원래 취업 준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1년, 2년 정도는 걸리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예비 신랑이 외조하는 게 지쳤는지 한날 제게 갑자기 속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니지? 이번까지 넘어가면 벌써 3년째야.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나 40살 되겠어. 결혼은 30대에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결혼 엄청 기다리기도 하고, 만약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뭐?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얼른 취업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 결혼 자금 모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취업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진짜 서운하다. 오빠는 내가 일부러 결혼 미룰 사람처럼 보였어? 불안해서 그러지. 나한텐 너밖에 없는데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난 더 시간이 없단 말이야. 혹시라도 네가 질린다고 나 떠날까 봐서. 아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 예비 신랑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감을 표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놓칠까봐 불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신뢰를 안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한눈 판 적 절대 없고 회식이 아니고선 사적인 술자리도 가진 적이 없어요. 회식도 예비 신랑한테 꼬박 알려주고 최대한 1차만 참석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잠금도 안 해요. 예비 신랑이 한 번씩 제 폰을 볼 때도 저는 찔릴 게 없으니까 선뜻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른 부분에선 저를 믿어주는 것 같은데 유독 제 취업은 참 못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부가 몸이 안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단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준비도 없이 얼렁뚱땅 저지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돈을 모으면 결혼한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때부터 저보다 제 취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한참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겨를도 없이 좋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나서부터는 예비 신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의사 표현도 많이 한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아 보였어요. 다들 이런 걸 꼰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까지 예비 신랑에게 고맙기만 했고 예비 신랑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갈수록 적극적이고 솔직해서 예비 신랑의 단점 부분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예비 신랑이 자꾸 옆에서 한 소리씩 넣어주니까 그건 좀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래도 다 날 위해서 조언해주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필요한 잔소리만 걸러서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이 스트레스지만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결혼을 늦추는 제가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런 문제로 헤어질 만큼 얕은 사이도 아니고 그저 둘 다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권태기가 올랑말랑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자비를 갖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에게 고비가 닥쳐왔는데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가 살아계실 때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제 고집 때문에 예비 신랑이 다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혼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예비 시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훨씬 더 번듯하고 자리 잡은 며느리감으로 당당하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 절대 이런 식으로 첫인사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예비 신랑을 감히 위로하지도 못하고 옆에 묵묵히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 장례식에 갔으니 당연히 준비 없이 예비 시모까지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랑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서 그렇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으니까 인사를 정중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마저 놓친다면 제가 예비 신랑 앞에서 더욱더 면목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예비 시모 첫인상은 좀 퉁퉁한 편에 웃음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인사시켜 주는데 경황이 없어 그런지 예비 시모가 정말 딱 제 인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황이 없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장례를 돕고 예비 신랑의 상실감을 옆에서 다독여 주었죠. 제가 결혼을 미뤘다는 건 예비 시댁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고 언질은 해놨다는 걸 제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예비 시부가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상의 확실한 행동을 안 보여주니까 예비 시모도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땐 예비 시모가 제게 너무 냉담해서 그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달까? 안 좋게 시작해서 좋을 것 없을 테니 빈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는 나름 잘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있는 예비 시모가 걱정됐던 예비 신랑이 저와의 약속을 점차 줄이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항상 저한테 양해는 구했습니다. 미안해. 아직은 엄마 혼자 못 둬서 오늘도 못 만날 것 같다. 네가 이해 좀 해줘. 형제도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엄마 돌봐야 돼.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네요. 그 때문에 예비 시모가 걱정되었던 예비 신랑은 원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짐을 싸들고 예비 시댁에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아도 엄마가 아빠를 잃고 홀로 슬퍼만 하고 있다면 다른 사적인 약속 못 잡을 것 같긴 했어요. 자식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걱정하는 예비 신랑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비 신랑과 아예 만남을 끊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원래도 잘 못 만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못 만나게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사이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예비 신랑이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니까 취업 준비도 더 안 되었어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 만남을 고집할 수도 없고 조를 수는 더더욱 없어서 한없이 이해만 해주었는데요.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예비 신랑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예비 시모 얘기를 꺼내면서 출퇴근 말고는 시간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말이죠. 못 만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더 신경 쓰였던 건 예비 신랑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예비 시모야 당연히 반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보냈으니 힘들겠죠. 근데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만 보필하느라 정작 자기 슬픔은 감추고만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화나 메신저로 위로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결혼할 사람이고 인연으로 묶일 집안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저랑 상관없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이 우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는 말은 더더욱 안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2개월 정도 강제로 못 만났습니다. 예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항상 먼저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어느 날 웬일로 오래간만에 예비 신랑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비 신랑의 의도를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야말로 제가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의 근원이기도 한 부분이네요.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나도 엄마가 더 안 좋아져서 연락 따로 못했어.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다. 이러다가 결혼 못하게 될까봐 갑자기 걱정이야.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야. 어머님 더 안 좋아지셔서 어떡해? 오빠 혼자 보필하는 것도 많이 힘들겠다. 오빠 쉬지도 못하지? 일할 때는 또 어머님 혼자 두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해. 웬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진짜 힘들어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다. 그보다 우리 결혼이 더 걱정이지 않니? 이대로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 엄마는 방에서 꿈쩍 안 해서 불편한 건 없을 거야. 처음 예비 신랑의 제안을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모한테 인사를 정식으로 올리지도 못했고 장례식장 때 나타나는 바람에 도리어 이미지만 안 좋게 찍힌 것 같은데 예비 시댁으로 오라니요. 다른 것보다 예비 시모의 존재가 마음에 걸려서 선뜻 예비 신랑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가도 예비 신랑이 혼자서 많이 고생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또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제가 가주지 않는 이상 결혼은커녕 이대로 헤어질 게 뻔해 보였는데 그때는 작별이란 거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예비 시댁으로 가는 걸 수긍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랑 예비 신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 시댁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여전히 상실감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도 그저 누워서 일어나질 않으시고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비타민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지만 다시 올바르게 맞춰 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련하게 왜 그랬냐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만큼 예비 신랑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사력을 다했어요. 제 의지로 손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주면서 예비 시모의 살림 걱정이라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저를 도와 같이 청소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날 때였어요. 제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비 시모도 방에서 나와 집안을 활보하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도 말수랑 웃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둘의 변화를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둘만 신경 쓰느라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망각했어요. 생기를 찾은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는 반대로 저는 기력이 점점 쇠해갔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운에 빨리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느낌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그들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온갖 기운을 다 쏟았고 집안 살림까지 봉사를 자처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가 좋아서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둘이 기운 없어서 다 죽어 있을 때는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났을 땐 굳이 제가 더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둘이 기운 차릴수록 저의 봉사 정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비 시모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도와줘서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바라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저를 호구로 보라고 한 짓들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직 시모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딱 그만큼만 예비 시댁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당황스럽게도 예비 시모가 저를 보는 눈빛에 이미 며느리를 대하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예비 시모가 저한테 당연하게 바라는 태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비 시댁 갈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제 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활력을 찾고 나서부터는 예비 시댁 가는 걸음이 무거워졌고
나중에는 끝내 가기 싫은 마음까지 생겼을 때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전까진 오늘이 시댁 방문 마지막일 거라고 말하려 했어요. 물론 그날 신경을 기울여 예비 시모 태도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려고도 마음먹었죠. 지난번에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더라. 오늘은 안쪽 방까지 신경 써서 닦아놔라. 그리고 집에서 원래 그렇게 간을 짜게 하니?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몸 믿고 멀쩡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달라. 우리 아들도 이제 곧 40이라서 그리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한테 하나하나 검사받아서 상에 올리도록 해라. 예비시댁 집 평수가 38평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닦아준 건 맞지만 그건 예비 시모가 시름시름 앓아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예비 시모는 훨씬 어린 우리 엄마보다도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당연하게 걸레를 던져주니까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껏 음식해서 바쳤더니 사람 정성은 모른 채 하며 요리 못한다고 트집 잡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 순간에 확신했던 저는 예비 시댁 방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그날로써 종결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비 신랑은 제 결심에 쐐기라도 박듯 얄미운 소리를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미리 며느리 연습해두면 좋잖아. 나는 어른한테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른한테 잘하면 더 사랑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왔는지 몰라. 그동안 자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예비 신랑이 저더러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살살 구슬리는데 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확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예비 신랑이 좋아서 그저 맞춰주고 싶기만 했다면 그 뒤부터는 그저 자기 사용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신부 수업을 받으러 예비 시댁을 다녔던 게 아닙니다. 예비 신랑을 위로하고 싶었고 예비 신부가 될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예비 시모가 울적하게 괴로워하는 것이 속상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런 저의 호의는 결코 노동이 아니었다는데 제 진심이 그들에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원래 남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봤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도움 준 사람에게 호구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남의 호의를 쉽게 보는 상대방의 저급한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의 하나 구분 못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인간들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저는 예비 시모에게 받은 걸레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와서 겉옷을 챙겼어요. 그리곤 제 행동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 똑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고 오빠 여자친구로 놀러 온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랑 오빠가 기운 없어 보여서 베풀어 준 거지 이 집에 잡일하러 들락거린 거 아닙니다. 집안일 원래 다 어머니 일이잖아요. 보니까 두 손 두 발 멀쩡하시고 남일 간섭하는 것 보니 정신 상태도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제 일 아닌 걸 제가 계속할 순 없죠. 뭐야?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뭐가 어쩌고 어째?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시엠이 될 사람한테 벌써부터 대들기나 하고 나중에 할 일 지금 연습하는 건데 이런 것도 못 견뎌서 어디 우리 아들 모실 그릇이나 되겠니? 모셔요?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지 종살이 하려고 만난 거 아닌데요. 오빠는 아내가 아니라 집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더 이 결혼 안 해야겠네요. 이렇게 개고생해서 연습해봤자 뭘 얻는데요. 어머님이랑 저 남자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겨우 그 정도라면 제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결혼 포기할게요. 저 건방진 애를 봤나? 지질이 일도 못하는 거 몇 날 며칠을 받아주면서 넘어갔더니 뭐라고? 취직도 못하는 백수 주제에 뭘 믿고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처럼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할 줄 알아야지. 쪽팔려서 누가 백수를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역시 예비 시모는 저를 이미 며느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 방금 예비 시모 말에 잠깐 반항을 했을 뿐인데 어마무시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가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말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예비 시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요양한 년이라고 욕을 하던 시모가 숨을 헐떡거리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 앞에서는 예비 시모가 한 번씩 저렇게 약한 척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제 앞을 막았는데요. 역시나 예비 시모한테 눈이 멀어 있던 예비 신랑은 저의 잘못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무슨 짓이냐고, 왜 이러냐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짓이긴 다신 이 집에 발 안 들이려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짓이지. 막상 오빠랑 결혼놀이 비슷한 걸 해보니까 이 집에 들어왔다간 나만 산송장 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려고. 미리 체험해보길 잘했다. 몰랐으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혼녀 되고 죽을 때까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을 텐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산송장 될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 보낸 지 겨우 3달 됐어. 사지 멀쩡하다고 정신까지 멀쩡하겠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간병하겠다고 돕지를 말던가. 오빠도 알고 있네. 난 이 집에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 그냥 오빠랑 계속 안 보다가 헤어졌어야 했어. 대체 오빠한테 멀쩡한 사람 기준은 뭐야? 대체 어떻게 정신이 나가면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한테 뻔뻔스럽게 노동을 강요해? 오빠는 내가 오빠 엄마 손에 하인처럼 굴려지길 바랬어? 결혼을 하려면 나도 좋고 오빠도 좋아야지. 이건 오빠만 좋은 짓이잖아. 취업 준비로도 안 생기던 다크서클이 예비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생겼다고 예비 신랑한테 얼굴을 들이밀며 보여줬더니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더군요. 그런 예비 신랑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어떤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날 하루 연락도 없었지만 저는 당연히 작별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뒤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 오는 것만 봤는데 저한테 눈 부릅뜨고 예비 시모 편들 때는 언제고 절절 매달리며 제발 만나자고 난리가 났더군요. 황당하게도 전화는 예비 시모한테서도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면 몰라 제가 예비 시모 연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도 아니고 파혼을 한 이상 남일 뿐인걸요. 그래서 예비 시모 연락처는 아예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웃기게도 예비 신랑이 제 자취방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밤중에 급히 문을 두드리길래 뭔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예비 신랑이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하는 말에 좀 당황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셨어. 너 때문에 혈압까지 높아졌다고. 네가 그날 그렇게 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열이 올랐는지 알아?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 당장 우리 엄마 책임져. 제가 뭘 했다고요? 며느리도 아닌 제가 그 집안일 내팽개치고서 박차고 나왔다고 뒷골이 당겨 넘어가더니 이걸 놀라 자빠져줘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예비 신랑을 마주하니까 표정이 곱게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무감하게 서 있기만 하자 예비 신랑은 제 멱살까지 잡고서 흔들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이 출근한 사이 약을 먹은 듯했고 예비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거니까 당장 같이 가자는 예비 신랑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울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병원을 같이 갔고 병실에 누워 안정 취하고 있는 예비 시모를 보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이놈 하면서 못 가누는 몸을 움직여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같이 병실 쓰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정말 썩을 년인 줄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그새 뭐라고 짓거려 놓았나 보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같은 건 우리 집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며느리 노릇도 못 견딜 거면 뭐하러 내 아들이랑 붙어 먹어? 싹수 없게 어른 앞에다 걸레나 툭툭 던지고.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돈도 안 벌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궁리만 했지? 내 착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만만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베개나 칫솔, 쓰레기 뭐 이런 건 던지더라도 질량이 가벼워 제가 있는 거리까지 닿지는 않았는데요. 물이 반쯤 든 물통은 힘을 제대로 받아서 제 얼굴까지 날아왔습니다. 눈을 정통으로 맞았더니 그제야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를 말리면서 저더러 일단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환자들이랑 보호자들 생각해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눈 주위가 따끔거려 휴대폰으로 확인했더니 피부가 살짝 찢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짜증이 솟구쳤던 저는 속으로 삭히기만 하면서 간호사가 있는 카운터로 찾아갔어요. 몇 호실 보호자라는 걸 밝히고 따로 부탁을 해 가볍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준 간호사가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간호사들도 난동의 주인공이 예비 시모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내막까지는 차마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길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저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잘못한 건 더더욱 없었기에 남의 귀로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상황과 제 입장을 따로 설명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까지 다들 미래 며느리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동단결해서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슬쩍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사실은 창피하고 웃긴 일이라고 봐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예비 시모가 약을 먹고 실려왔다고 진단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다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고 의식을 잃은 환자들은 특히나 시간이 더 금이고 위세척만 하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정작 수술을 진행하러 들어갔더니 예비 시모 위가 너무 깨끗한 데다가 맥박은 물론 혈압까지 정상 수치라서 김이 팍 샜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만 하고 잠만 자고 일어난 거래요. 의사가 예비 시모더러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 약 먹고 정신 잃었었다고 끝도 없이 고집 부려서 병실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러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끼리 이미 예비 시모 험담을 몰래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렇다고 환자인 예비 시모에게 공직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대신 다른 병실에 양해를 구해줄 테니 잠깐의 소란은 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딱히 소란 피울 생각은 없었지만 간호사들이 용기와 기회를 주니까 잠시 가라앉던 분노가 다시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실을 돌아갔고 예비 시모 침대 쪽에만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게 욕을 할 것처럼 쳐다보던 주위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빛이 좀 달랐는데요. 일단은 저를 향한 태도가 유순해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커튼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커튼 안에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이 수상하게 속닥거리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젊은 애 못 들여와. 내 나이 곧 40이야. 그나마 9살 차이인 제가 제일 젊은 며느리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엄마 늙으면 며느리도 같이 늙을 건데 골골대는 며느리가 엄마 보필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 지금 엄마 봐줄 젊은 사람으론 제가 딱이라니까. 조금만 맞춰줘봐, 응?
취업을 해야 결혼한다고 했다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봐.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자기 손에 안 보고 남편 돈만 받으면서 속 편하게 살려고 한다던데. 걔도 너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여시 같은 꼴을 그냥 지켜보라고? 엄마 제발, 그건 나중에 진짜 며느리 돼서 잡으면 되잖아. 일단은 쟤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팔 청춘 아가씨가 어디 구하기 쉬운 줄 알아? 내 나이면 어디 하나는 골병난 아줌마거나 말 많은 아줌마들밖에 못 데려와. 나도 늙고 며느리도 늙으면 누가 엄마 보필하겠어? 결혼하면 엄마가 며느리를 구워 삼든 말든 내가 간섭 안 할게. 듣자 하니 예비 신랑이 제게 접근했던 건 다 자기 부모님을 모실 체력 좋은 며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부는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예비 시모만큼은 힘 많고 체력 좋은 며느리를 붙여서 요양시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사도 안 드린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교육하려고 고나리질 했나 봐요. 커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뭘 보고 사랑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이미 예비 신랑에게 실망한 채였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 정도는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었는데 그날로써 저는 그를 완벽하게 끊어낼 명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침 뱉어주고 돌아설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톡톡 두들긴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보호자들이더라고요. 다들 누군가의 시어머니 뻘 되는 연세들이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의 며느리이기도 했던 아줌마들은 시모 입장보단 며느리 입장을 더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게 물통을 하나씩 건네준 이유도 본인들이 며느리로 지내면서 받았던 서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결혼하기도 전에 빵점인 저런 시댁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고 냉수 먹고 속 차리게 찬물을 시원하게 뿌려주라 독려하더군요. 친히 뚜껑까지 따주는 친절함을 보이길래 그때 독특하고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세상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한편이라더니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든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커튼을 열었어요. 깜짝 놀라는 두 연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꼭 이렇게 사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깐. 여기 사람들이 당신들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선물 주더라고요. 속부터 썩어 빠진 사람들이 겨우 냉수 한 바가지로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는데 그쪽들이 쪽팔린 짓 하고 있단 건 알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대로 생수 하나랑 토마토 주스 하나를 나란히 들고 예비 시모 얼굴에 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대들려는 예비 신랑 얼굴에 그 페트병 2개를 연달아 던져버렸어요. 페트병이 예비 신랑 치아에 부딪혀 튕겨 나가더군요. 입을 감싸막던 예비 신랑이 저를 죽일 듯 노렸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손을 벌벌 떨면서 비명을 막 지르더라고요. 나 그쪽 집안에 기어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 김칫국 좀 그만 마셔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서 노망난 할망구한테 내 몸 바칠 사람 잘 없어요. 먼저 가신 남편분이 그렇게 그리우면 진짜 약 먹고 따라가 보지 그러셨어요. 약 먹은 척 쇼해서 진짜 아픈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요. 약 먹고 쇼하는 거라는 사실이 밝히니 병실안은 이제 대놓고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을 향해 쌍심지를 켜기 시작했어요. 아깐 잘 몰라서 저를 보는 눈이 많이 사나웠는데 이젠 그 눈들이 제 뒤를 든든하게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화나서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보호자들이 나서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들었고 손버릇까지 더러운 놈이라 욕하며 예비 신랑 등짝을 뚝까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당장 예비 신랑 소나기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엄마뻘 되는 아줌마들의 공격에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아줌마들의 구타가 끝나자 황급히 자기 엄마 옆으로 도망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벌벌 떨면서 단체로 폭행죄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줌마들이 나서서 총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건 효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집밖엔 안 된다고 맞받아 쳐줬습니다. 아줌마들이랑 싸우고 있는 예비신랑 꼴이 좀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왜 다들 난리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야, 너 대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간질한 거냐? 새파랗게 어린 년 기사회생 좀 시켜주려 했더니 감히 나 같은 복을 걷어차? 이 결혼 솔직히 내가 더 손해인 거 알지?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뚫린 입이라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것도 참 용기다. 귓구멍이 막힌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기사회생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줬지. 주변에서 욕하는 거 무시하고 겨우 조교밖에 못하고 있는 거 만나줬더니 네가 뭔 복이라는 거냐? 학교에서 다들 너더러 뭘 했는지 알아? 자기가 교수라도 된 것처럼 설친다고 난리더라. 뭐? 이게 어디서 구라야? 그리고 조교라도 나 교수 인맥 장난 아니거든? 내가 교수님들한테 부탁하면 당장 1,000만 원도 빌릴 수 있어. 네가 백날 취업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빙빙 돌아봐라. 나처럼 이런 황금 인맥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몰랐구나. 아는 후배가 말해주더라. 교수님들이 오빠 일손 느리다고 빠릿빠릿하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일 일임할 거래. 어떡하냐? 이제 나이도 많아서 새 직장 구하는 것도 딸릴 텐데. 할망구 보살필 사람 필요하면 이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직접 네 엄마 모셔봐. 혹시라도 며느리를 원하는 거면 그냥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걸? 예비신랑은 조교 자리가 바뀔 거라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시모가 대신에 제게 쌍욕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비시모한테도 부디 평생 기억하고 살라고 경고를 한마디 남겨주었어요. 아들이 못나서 며느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이 지지리도 궁상이라서 며느리 얻을 팔자가 없는 거란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입원해서 보험사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만 집에 가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반성은 하지 마셔요. 계속 성깔 더러우셔야 다른 아가씨들이 이 집에 시집 안 오죠. 예비 시모가 제 막말에 충격을 먹어 말을 버벅거렸는데 결국은 욕밖에 못하길래 그 욕에 보답하고자 옆에 있는 예비 신랑의 머리통을 대신 후려쳐줬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가 욕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곤 저는 그간 갖고 있던 모든 추억을 그 자리에 버리고 나왔어요. 예비 신랑이 뒤늦게라도 저를 쫓아나올 수 없었던 건 보호자분들이 붙잡아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병원을 벗어난 저는 그 뒤로 자취방을 서둘러 내놓았고 친정집으로 가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니 정말 예비 신랑과는 더더욱 마주치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를 코빼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서울에 가는데도 두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만났던 순간보다 잘 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원래 못된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욕심과 고집이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망조라고 봐요. 아마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는 기회나 행운을 스스로 뻥 차버리다가 생을 끝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그날이 그저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일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건 상대방의 문제였지 제가 결혼이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저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와 그런 시댁을 만나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존중을 받아보니까 과거에 그런 싹수 없는 집안에 안 갔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한창인 지금 갑자기 실패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이번에 만난 예비신랑 덕분에 저는 결혼이라고 다 불행한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직장이 있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결혼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역시 결혼 상대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정년기를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가 된 저에게 찾아와준 새 예비신랑과 앞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앞길에 축복도 받을 겸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았네요. 제 사연도 언젠가 소개가 되겠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이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하는 일마다 성공길로 한 발짝씩 나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